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지나면서 완전히 올림픽 분위기가 나죠. 네. 이 대표님은 개막식 또 경기 중에 어떤 거 제일 주말에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 아무래도 여자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기록. 넘어졌는데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네. 느낄 자괴감은 어쩌라고. 네.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었고 개막식도 정말 멋졌고. 네. 주말도 그렇고 뭐 사실 앞으로 2주 동안도 이 대표는 워낙 바빠서 가지는 네. 못한다고 이미 고백은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혹시 되고 표도 주어진다면 뭐 가고 싶으세요? 그동안에 참감한 의미를 두었던 썰매 종목 중에 하나인 스켈레톤 있잖아요. 거기 윤성빈 선수가 불모지에서 이번에 첫 금메달을 노린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서. 스켈레톤. 예. 맞네요. 지난번부터 윤성빈 선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또 이상화 선수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상화 선수도 얘기하셨고. 뭐 이분들 워낙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윤성빈 선수는 아직은 이름만 들어봐도 잘 모르거든요. 예. 가서 정말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윤성빈 스켈레톤 꼭 기억하시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TV에서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영권님은 누구예요? 저도 특이한 거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이요?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바이애슬론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네. 그때마다 내 종목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너무 슬프다고. 바이애슬론이 여러분 스키 플러스 사격입니다. 네. 두 가지 하는 거. 두 가지 네.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뭔지조차 모르니까 저는 가서 좀 끝까지 박수 쳐주고 싶은. 너무 힘들어 바이애슬론.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요. 문성희 선수도 그렇고 네. 출전합니다. 요거 있는데 자 네. 이제 이거는 응원을 뭐 마음이 아파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종목이라면 네. 그거 말고 공짜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 가서 보고 싶은 종목은 뭡니까? 저희가 이런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돌려봤어요. 네. 아마 요거는 좀 인기 종목 위주로 아마 많이들 선택을 하실 텐데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5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면 다음 중 어느 경기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그것도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라는 재미있는 조사. 네, 1번이 봅슬레이, 그다음에 스켈레톤, 루지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이고요. 예. 2번이 쇼트트랙, 예. 3번이 스피드 스케이팅, 4번이 스키 점프, 스키 점프. 5번이 아이스하키, 6번이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예. 7번이 피겨 스케이팅, 8번이 기타였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경기. 공짜표 하나 콕 찍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찍고 싶어하는 그 경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쇼트트랙이 26.2%로 가장 높았고요. 역시. 피겨가 25.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1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11.1%, 그래요. 스피드 스케이팅이 10.7%, 스키 점프가 7.2%, 예. 그다음에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가 4.5%, 예. 그다음에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종목이 4.2%, 기타가 4.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애슬론은 없었어요? 거기? 아마 이 스키 종목에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역시나 결과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쇼트트랙.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 있었던 피겨. 이쪽이 네.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임효준 선수가 예. 금메달을 땄죠. 쇼트트랙이 아마 이 금메달 딴 다음에 조사했으면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수술을 7번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말 부상으로 항상 몸이 힘든데도 이번에 금 처음으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도 쇼트트랙 제일 보고 싶다 찍어주셨어요. 네. 아이스하키는 11.1%로 3위.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저는 뭐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하키가
현실적으로 매달 가능성에 비하면 순위는 높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스켈레톤 등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비해서 예. 워낙 큰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TV를 보고 알았는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는 종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네. 자체가 이제 큰 성과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팀은 뭐 아시다시피 남북 단일팀으로 워낙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3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성별이나 지지 정당 이런 걸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지정당별로는 그 민주당 예. 에서는 이제 아이스하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물론 이제 쇼트트랙입니다. 예. 그 다음이 피겨스케이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피겨스케이팅이 23.6%로 가장 높았고, 예. 그 다음이 쇼트트랙 19% 예. 등등 나가다가 아이스하키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위인 아이스하키가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 역시 이제 단일팀 이슈. 네. 사실은 좀 이슈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갈리네요. 20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이스하키가 낮은 수치를 예. 나타냈는데요. 예. 20대가 이제 그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던 네,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았고요. 예. 20, 30대가 아무튼 쇼트트랙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은 또 피겨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도 조금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 하나 왔습니다. 최명희 님이 어제 바이애슬론 경기 보고 왔습니다. 와, 최명희 멋지신 님. 분이네요. 와, 진짜 멋지죠. 정혁진 님, 저 스키점프 꼭 보고 싶어요. 백용철 님은 봅슬레이 꼭 보고 싶습니다. 은린 옥청 님은 루지 경기 보러 내일 갑니다. 이야, 우리 청취자들 멋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일 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평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스페셜 조사 하나 돌려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지방선거 관련된 조사를 하나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신사당 체제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여권이 뭐 대략 149석, 범야권이 대략 149석 뭐 이러다 보니까 후반기 이 원 구성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이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보다 불과 4석이 위인 상황이고 제1당 사수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그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시장이니 도지사니 이런 곳에 출마하는 이 케이스들이 신직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석 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국회의 여야 의석 구도가 바뀔 수 있고 총선민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1번 반대한다. 2번은 국회의원 개인 출마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 반대 쉽게 물어보셨네요.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대가 36.6%, 찬성이 31.7%, 뭐 대략 5%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반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1.7%로 거의 3등분 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지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가 가장 높았고 54.2%.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40.6%로 반대가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았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이 41.2%, 반대가 21.2%로 찬성이 월등히 높네요. 20%포인트가량 높았고요. 현역 의원이 가는 거. 네, 국민의당 지지층도 30.3%로 25.1%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현역 차출론에 지금 힘이 실리는 차출도 거군요.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분석. 높게 나타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지도 어떻게 됐는지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63.5%였는데 이번 주에도 63.5%로 동률입니까? 네, 동률로 이렇게 나오기 쉽지 횡보하면서 않은데. 나타났습니다.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방남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주초에 있었고요. 예, 또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 방문 관련된 보도, 예. 화요일 날은 60.7%까지 빠졌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야의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민 채택 소식이 있었던 수요일 날 예. 63.4%, 또 한미, 한중 등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외교 관련 보도, 북한 예. 대표단의 방남 보도가 이어졌던 목요일 날은 65.9%까지 올랐고요. 금요일 날은 64.3%로 소폭 내려서 예. 최종 주간 집계는 63.5%로 지난주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요게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신 거죠? 네. 금요일 몇 시까지? 금요일 오후 한 4시까지 4시까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열리기 전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막식이 반영이 안 된 건데 네. 아마 개막식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오를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금메달 지금 이미 땄고 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네. 요게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는 정말 저 소수점까지 같아요. 63.5, 그렇습니다. 63.5 참 네.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동률을 기록했다는 거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 5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9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예. 최종 2,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와, 우리 청취자들 대단하세요. 연미래님, 목요일에 스켈레톤 보러 갑니다. 4602님, 어제 루찌 경기장 다녀왔습니다. 야,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 대단하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택스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원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TV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개막식도 정말 좋았고. 개막식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아. 어느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일종의 우리의 IT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 막 그걸 드론도 보여주면서 그렇고. 또 사실 우리가 외국의 어떤 개막식이나 올림픽 이런 거 예. 보면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게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예산은 덜 쓰면서도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잘했어요.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네. 저도. 오늘 행가는 그 와중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개막식 방송을 본 분들은 우리는 뿌듯해했지만 분노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MBC 방송 해설자가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식민 지배 옹호한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MBC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MBC 본방송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 아침 방송 도중에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MBC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과한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예, 한국 예.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예요? 이거 우리가 사과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말이 되게 이게 사과가 웃기죠. 맞나요? 사과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딱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동포들하고 국내 네티즌들은 예. 이거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무슨 이 일이? 논란의 시작은요. 개막식 당일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아니고 예.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 중계진 중에 한 명이었던 조슈아 쿠퍼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그게 모든 한국인이요.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을 한다. 네. 방송을 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MBC 방송에 사과를 막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웬걸 MBC는 올림픽 홍보 SNS 계정 접속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 또 분노한 교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탄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예. 막 항의를 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항의를 하니까
뭐 마지못해 사과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미국의 MBC 중계방송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라모는 아시아 전문가였다입니다. 그 중계한 그 사람이요? 네,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인데요. 예. 아시아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최연소 타임즈의 부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고요. 예. 각종 경제학술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까지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어허.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중계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지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임내 하는 외국인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왜곡된 역사를 주입받았다, 배웠다, 접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서양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독도 관련된 보도 것. 잘못 오보낸 데가 또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 일간지 더 타임스가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사용됐잖아요. 예. 그걸 사진 기사로 게재를 하면서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의 빨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제주도에다.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참. 동계올림픽 유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제를 하나 떠안았어요.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 시각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의할 건 또 정확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안에서부터 새던 바가지였다입니다. 누가요? 이 MBC 방송 보도 그 해설자가 한 말에 예. 깔려있는 역사인식이 뭐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종의 역사적 사관인데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렇죠. 아니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찬성했던 국정화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서 친일은 불가피했다. 예.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쿠데타 합리화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이걸 생각하면요. 외국 언론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제대로 역사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역사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인형 공방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외국 방송이나 외국 신문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어제 비판 부대변인 명의로 비판 논평 낸 게 전부입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흔한 논평 성명한 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일성 가면이 어쩌니 저쩌니 김여정 방안이 어쩌니 막 성명을 12개, 7개, 6개씩 내면서 공방 주고받으면서 예. 제대로 된 거 한 줄 내야 될 그 타이밍에 제대로 논평 하나 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노컷뉴스가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공식사가 물론 회사 입장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부에서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일단 제가 사과를 참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최 씨가 받는 형량은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이고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18개입니다. 예. 특검이 요구했던 형량은요, 징역 25년형이었습니다. 벌금도 1,185억 원을 물어라. 이거였죠. 과연 재판부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지난주 선고에서 뇌물 액수가 상당히 깎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예상을 들어보죠.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이 오늘 재판의 판사시라면 네네.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선고하시겠어요?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이제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세윤 재판부 22부는 지난번 그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이제 업무 수첩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은 그 주요 혐의,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예. 대략,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구형량이 징역 25년형이었거든요. 특검이 요구했는데. 지금 선고형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구형은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럼 어느 정도나 인정돼서 어느 정도나 나올 거라 뭐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대략 이제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법정형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25년을 이제 구형을 했으니까 특검이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2에서 15년. 네네. 저는 그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좀 걸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는 인정받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네네. 이게 다른 재판인 거잖아요. 뭐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재판이기도 해서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의 이 증거물이었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걸 보면서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뜻밖의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재판부 요즘 재판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들 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마치 뭐 무죄할 것을 찾아내라고 그냥 무슨 눈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이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재판부였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그 재판부에서 인정된 1심 재판이었죠. 그 이재용의 1심 재판. 그것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그 정유라에게 줬던 그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부 2심 재판부요. 정영식. 거기는 어쩌면은 다른 재판부에선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거기서만 인정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마치 즐기시는 것 같은데 비판을 뭐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고법의 이제 항소심 재판부긴 하지만 김세윤 재판부 오늘 선고할 최순실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그것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재판부께 충고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충고는 아니고요. 최순실 씨 433억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유죄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다지만 뇌물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박건이. 그럼 한쪽만 많은 액수가 인정되고 한쪽은 적게 인정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굉장히 적게 2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36억 원 상당히 깎였죠. 그럼 최순실 씨도 같이 깎이는 거 아닌가? 받은 액수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그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은 36억 원, 받은 사람은 433억 원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대폭 깎은 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400몇 억 그거는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예. 2심 재판부 얘기고요. 예. 오늘 얘기해야 될 1심 재판부. 예. 이제 최순실 앞으로 또 있을 박근혜 재판부인 이 형사 22부 김세현 재판부는 예. 제가 보기에는 대략 말과 관련돼서는 다 인정하지 않을까. 또 안정범 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다 뇌물로 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과 관련된 부분이면은 한 79억 원 되거든요. 예, 79억 그렇죠. 가깝습니다. K 미르 재단에 그러면은 그 출연을 강제하도록 한 부분은 아마 이번 재판부도 그럼 뇌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옆 재판부였죠. 김진동 그 1심 다른 재판부죠. 그 예. 28분가 29분가 그런데요. 이웃 재판부입니다, 말 그대로. 예, 예. 지금 서울 고법의 정영식 재판부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장소가 다르고, 1심 재판부끼리는 뭐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네. 알겠습니다. 12에서 15년 정도 본다. 적어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자, 박범계 의원님. 네네.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게 두 가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횡령액 그러니까 다스 직원 김종백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폭로했던 내용이 다스 횡령액 12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했답니다. 이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늘어난답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 이 사실이 지금 검찰에서 새로 밝혀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삼성전자가 왜 소송비 수십억을 대납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에이친 검프라는 세계 한 50위권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로펌인데요. 돈 많이 받게 유명한 로펌에 다스의 그 BBK 김경준을 상대로 하는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십억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입니다. 5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당시 시점이 2009년이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금 초점은 이학수 당시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지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 즉 정형식 서울 고법재판부 항소인 재판부에서 소위 포괄적 현안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어떤 시스템 그런 논리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다스와 BBK하고 나는 다 상관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만약 50억 원의 소송비를 대납을 해줬다면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납을 해줬을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 있었죠. 원포인트 사면이요. 그렇죠. 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그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결국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은 뭔가도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으셨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마라. 나는 억울하다.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꼭 밝혀야 될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한 하도급 업체 관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품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립을 해서 그 물량을 감당해낼 새로운 공장을 지어 운영해라. 이 사람은 설비를 들여오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까다로운 품질 인증 절차도 밟습니다. 그렇게 공장 설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본사에서 부릅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당신한테 줄 게 아니었다. 다른 회사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사업권을 넘겨라. 버텨봤지만 투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업권을 넘기고 말았답니다. 바로 3년 전 다스의 협력업체 창윤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폭로한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 연결을 해서 직접 좀 들어보죠. 한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스하고 연을 맺으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2000년 7월경에 예. 당시는 대북이공이라고 하는데요. 다스 옛날 사명이 대북이공. 예, 네네네. 예. 그 당시 제가 그 다스 사내 하청 그때 직원으로 그때 처음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예. 그 제 하청 하시던 사장님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예. 제가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 출범하기 전에 그 전신이 대북이공인데 거기서부터 네네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연이 시작된 네네네. 거예요. 네네.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사내 하청 업체를 뒀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네. 일을 하시다가 그 사내 하청 업체의 대표 관리자가 되신 거예요. 네네. 물려받아가지고 그 다스하고는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예, 다스의 사내 하청 업체처럼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14년도에 다스 측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A에서 부품 공장을 따로 지으라고 하는데 이 공장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따로 운영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저보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에다가 부품을 새로 납품하게 됐는데 그 공장은 좀 따로 지으려고 하니 공장을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 일을 좀 맡아가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그 당시 그때 그 다스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싫었는데 뭐 제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좀 저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럼 당신 나가가지고 회사 나가서 따로 공장 지어라. 그럼 우리가 물량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한 선생님한테는 그게 좋은 제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장 새로 지어서 넘치는 물량은 자신들의 공장으로 보내도 될 텐데 한 대표 어떤 직원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어떻게 나가서 지으라고 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에요. 다스 원래 그 대에서 공장 지으려고 이제 한 1, 2년 동안 이제 남들은 뭐 공장 부지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예. 그 2008년도에 그 이동영 씨라고 이상은 회장 아들님이 MB 조카 이상은 회장 아들. 네, 그분이 이제 다스 입사를 해가지고 공장을 한 게 이제 그분 따로 그때 이제 운영했습니다. 예.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포장 공장인데요. 포장 공장. 그 공장 부지가 다스 공장인데 이동영 씨가 이제 다스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 빈 공장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장 공장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B 측에서는 임대료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저보고 가라고 했는 공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엄연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해. 저 처음에 좀 의아했죠. 그분이 그것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씨 아들 이동형 씨가 MB 조카가 거기서 포장 공장 하고 있는 걸 버젓이 알고 있는데 한 대표한테 그 공장에 가서 그 공장 부지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공장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그 공장 지어놓은 건물 안에다가 다른 설비를 넣어라 이거예요? 저보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뭐 그 공장을 밀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동형 씨 측에서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반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동형 씨는 어쨌든 임대료 지금 못 낸 처지니까 그냥 밀려난 거예요.
네, 원래 5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만 봐도 주인은 이상은 씨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이때 네. 우리 한 대표한테 저 이동형 씨가 임대료 못 내고 돌리고 있는 저 공장에 가서 네. 공장 지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봐서 정학용 전무라고 있는데요. 전무. 예, 그분이 이제 말로 했고,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요. 예. 그 이시영 상무 경영 가르치는 그런 뭐 멘토 비슷한 사람인데, 네, 그 이시영 씨가 하여튼 그분한테 많이 뭐 경영수 받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MB 아들 이시영 씨의 멘토 같은 역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단 말이군요. 네네네네. 근데 그건 전무유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MB 생각이 담겨 있다고 그 당시 느끼셨어요? 당연히 MB 생각이죠. 네. 지금 그 회사에 다스의 다른 직원들 몇몇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100% MB 회사다. 우리 한승훈 대표도 거기 직원하시면서 하청업체 직원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100%? 네네. 직접 지시 받으신 적도 있어요? MB로부터? 직접은 없습니다. 직접은 없는데 어떻게 100%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시영 씨 쪽으로 이제 모든 권력이 쏠리고 이상은 씨 아드님이 거기에 분명히 그 부서장으로 계시는데 이동형 그분은 실권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동형 씨가 이제 2008년도에 입사해서는 상당히 권력이 상당히 좀 진짜 주인인가 싶었는데 이시영 씨가 들어온 뒤부터는 이동형 씨는 뭐 진짜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그 정도로. 네네네. 모든 권력이 이시영에게 집중. 네네. 그때부터는. 예예.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MB 거다라고 뭐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시영 쪽으로 이제 모든 인사권하고 이제 인사권 자금적인 모든 이제 그 소리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시영 씨 사이 없으면 돈도 마음대로 지급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결국 이동형 씨가 임대료 안 내고 쓰고 있는 그 공장에서 이동형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기회니까 가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겠죠? 예, 실질 당구상에 있는 건 8억이고요. 근데 뭐 저희 직원들하고 제 땀하고 열정은 그런 뭐 금액으로 산정을 못하는 부분이고. 막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아니 뭐 공장을 오픈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돈은 8억이지만 거기에 쏟아부은 열정은 뭐 말할 수 없이 컸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2015년도 2월경에 다시 다섯은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장윤한 대표한테 설비를 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섯에서 이제 새로 회사를 한 개 만든다. 만드니까 그 회사에 지금 사업장 다 넘기고 새로 만드는 사업장에 하도급을 해라. 말을 바꾼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회사를 만들 거니까 그거 만들고 나면 거기에 하도급을 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넘기라고 한 게 뭐예요? 사업권을 전부 다. 사업권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회의를 하고 이제 다수 내부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이걸 뭐냐. 나한테 사업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셨겠죠. 네네네. 그랬더니요. 자기가 모르는 서류래요. 모르는 서류래요. 예, 당신 사인도 여기 있잖아. 그하고 이시영 씨도 여기 다 사인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문서고. 얘기하니까 제가 참 기가 차가지고 나는 계속 이제 이 사업 계속 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냥 회사 그냥 넘기라고. 좋게 말할 때 넘겨라. 예, 그리고 이 새로 만드는 사업장이 원래 주인한테 이제 이걸 돌려주는 그런 단계인데 그냥 원래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자기도 위에서 지시받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니까. 자기도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재무가. 자. 새로운 사업장을 이제 또 만들 거니까 그쪽에다가 당신 사업권 넘겨라. 그 새로운 사업장,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2015년 4월 달에 김진 씨가 SM이라고 하는 법인 등기 등본을 주더라고요. 김진 씨라면은 MB의 매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SM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 회사 이름이 그 새로 만든 회사 이름이 넘기라고 한 그곳이 SM이에요, 이름이. 네네네. SM 사업자는 그럼 누구로 돼 있던 거예요? 산에서는 이시영 씨고요. 이시영. 산에서 이시영 씨고 그 대표사가 김진 씨.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섯 분위기가 어쨌든 이시영 씨가 다섯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이제 다섯 이제 지분을 이시영 씨가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타업체에서 이제 다섯을 이제 인수하거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네. 점점점 불려서 이쪽으로 일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네. 승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네. 나중에 들으신 거군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이제 많이 그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SM을 제가 그때 보고는 이신이가 이제 다섯을 소유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SM에다가 사업권 넘기셨어요? 아니면 못 넘긴다고 끝까지 버티셨어요? 버텼습니다. 버티셨어요. 그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있는데요. 계약서가 진짜 있었겠죠. 도장 다 찍고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인 안 했습니다. 예, 거기가 사인 안 하고 버티셨어요. 예. 네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세무 이제 넘어갔고요. 직원들을, 그러니까 직원 빼가기를 한 거군요. 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지시받고 일하던 직원들이 오늘 되니까 뭐 저는 어리돼 있고 버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사업장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계약서는 저는 그때 이제 아예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직원들 뭐 생계도 저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도급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SM이라는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갔고 우리 창윤산업은 그냥 거기 SM의 하도급 업체로 또 전락해버린 거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제품 단가 후려치기가 또 시작됐다면서요. 그 이제 하도급 계약을 쓰고요. 처음에 이제 뭐 1,000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보통 한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이제 단가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재계약을. 그런데 이제 하도급 그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임금입니다. 임금비. 7개월 만에 그게 처음에 1,000원이 유급했습니다. 600원으로. 1,000원 쳐주던 것이 600원이 됐어요. 7개월 만에. 네. 본전도 안 돼 적자예요. 적자죠. 그럼 하면 할수록 물량 공급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거죠? 손해죠. 예. 그 후려치기 이제 하니까 제 직원들 임금비도 못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하니까 이제 경영 능력이 없다고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린 이 회사와 계약을 끊겠다. 아예 그나마도 끊겨버린 거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한 일이 많으신데 이거 왜 좀 소송이라도 해보지 그러셨어요? 왜 그냥 다 당하셨어요? 경주에서는 그 당시에 다스라는 업체의 파워가 상당하거든요. 경주에선. 또 도누아도 MB 거니까 MB하고 그 큰 권력자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 이거 사연을 알고 도움받아서 제가 지금 이제서는 이제 뭐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MB 거라는 걸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이거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 하셨던 거군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자기 거 아니라 그러거든요.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하는 말씀이 자꾸 법적인 소유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경주 쪽에서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원 씨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으로 원래 그만 MB라고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고요. 이상원 씨가 출근했는 게 한 반도 안 했습니다. 그 이상원 씨는 제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나면은 출근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해야 현장도 이제 가서 관리하고 이제 하는 게 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란 거는 진짜 오너면은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다. 네네네. 지금 MB는 자기 거 아니란 얘기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누구나 다 그쪽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얘기를 본인만 귀막고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네네. 이용당했던 상황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아마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걸 기대하고요. 이 사건, 창윤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진실이 잘 드러나기를, 처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고 이렇게 되기를, 순리대로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스 협력사의 대표였던 분이죠.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였습니다. 를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이 존속 폭행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재산만 물려받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하는 집안이 많아지면서 이런 법안이 나왔답니다. 대표 발의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아니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 상황입니까? 슬픈 법이죠. 그러게요. 사실은 봉양 갈등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효나 윤리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법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 봤을 때 해마다 연 한 200~300명 정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 달라고 소송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존속 폭행이 2012년도에 793건에서 작년에는 약 2,3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300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서 존속 폭행이요. 야.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화돼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분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59%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자산가가 한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부동산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두고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자식들한테 공공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 자식들이 그야말로 잘 봉양하고 그렇게 폐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회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법안을 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효자 먹튀 방지법. 불효자 먹튀 방지법의 원조는 사실은 19대 때 민병두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요. 요 20대에도 뭐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이미 몇몇 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발의한 적 있었죠, 이거. 네네, 맞아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 민법에도 그 556조에 보면 증여자에 대한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이게 이제 폐륜이죠. 또는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이미 있는데 왜 저는 거기에 이미 준 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 줄 거를 해제하는 거고 이미 줬어요. 뭐 땅을 줄 수도 있고 건물을 소유권을 다 넘겼어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돌려받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 프랑스 민법 뭐 등등에 보면 이렇게 현존 이익의 반환을 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독일 민법을 준용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게 하는 구체적 명시를 한 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요, 박 의원님,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정도라면 다시 뺏어올 정도가 되려면 명확하게 폐륜의 증거. 이런 부양음으로 안 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뭐 이렇게 부모의 어깨를 쳤다 이것과 혹은 뭐 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기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도 이 법을 만들 때 검찰 측이나 또는 법제처나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은 두 가지. 그러니까 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정도 사항이면 일단은 제일 큰 게 법원에 또는 경찰서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는 상황이 되죠. 보통 뭐 폭언을 했다.
이 말로서 뭐 이런 것을 어디까지 그 폐륜으로 볼 것인가는 합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상식선에서.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분쟁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언어폭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습니다. 상해라면은 상해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좀 조정하는 작업은 있어야겠네요. 네네.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인 거죠.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고소고발 내지는 뭐 사건 의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판결에 맞춘 거지. 그런 부분까지 법에 담기는 뭐 하부령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법에 담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과거에도 유사한 법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든지 조그만 일도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실제로는요, 그것도 뭐 일부 맞고요. 19대 때 최초로, 민병도 의원께서 불효자 방지법을 냈는데, 19대 때는 자동 폐기가 됐어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아, 논의도 안 됐어요? 예, 소위에, 왜요? 이제 법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법사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그 자동 폐기되는 게 수천 건의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이고요. 20대 들어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병두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들이 불효자 방지법을 비슷하게 냈는데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법무부에서 냈는데 일단 기존의 법률 관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반환 범위가 불확실하다. 뭐 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밀려났던 거군요. 이 논의가. 예, 한 번 논의하고 계류 중인데 그중에 제가 낸 법이 반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거.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애초에 상속할 재산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녀가 아예 지레 나 재산도 안 받고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부모들, 재산 없는 부모들은 오히려 방치될 수도 있다. 어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안 받겠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주택연금이나 뭐 농지연금으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거는 이 법하고는 사실은 배치되죠. 정서적 사회적 괴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 법하고는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난 재산 안 받을 거니까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재산이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그걸 따르게 노후 대책을 세우면 되고 재산이 원래 이제 없는 분 부양을 안 하겠다. 뭐 받을 것도 없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다 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에 대해서 받고서 엄하게 도망가고 뭐 이런 먹튀에 대해서 방지하자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 이런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참 이런 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씁쓸해요. 그리고 씁쓸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나 안 받고 부양 의무 포기하겠소 하는 자식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까지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거죠? 이미.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번엔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모이면 이 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밥상머리에도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박완주 의원님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